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 저는 김윤정입니다. 62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 한상우와는 40해를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큰 다툼 없이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요일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옷차림으로 나갔죠.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친구들 모임이라고 했거든요. 다들 백수라 심심해서 모인다고 했죠. 그때는 믿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이 모여 장기 두고 커피 마시는 그런 모임이겠거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 먹고 나가던 사람이 저녁 7시,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거나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도 늦게 답했습니다. 혹시 누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상호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향이 세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건 제 오랜 친구 박혜진이 쓰던 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직장 다닐 때까지 늘 그 향을 뿌렸던 혜진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남편의 차를 세차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작은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고무줄에 하얀 진주 장식이 달린 흔한 디자인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건 혜진이 늘 머리에 묶던 그 머리끈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방 안에 작은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17일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 조수석 밑에서 머리끈 발견.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요즘 혜진이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굳이 내 앞에서 혜진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마치 오히려 의심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몰라, 요즘 연락 안 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건 죄책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화면 위로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오전 10시예요. 병원 예약이라니. 무슨 병원이죠? 그런데도 제 머릿속은 하나의 단어로만 가득했습니다. 외도. 평생 함께한 남편이 내 친구와 그런 관계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와이셔츠의 다림질이 선명했고 향수 냄새까지 났습니다. 혜진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갈 뜨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젊을 때의 상호, 아이를 안고 웃던 모습. 퇴직하던 날 내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뒤엉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을 만나야겠다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좀 볼래?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정아, 나도 요즘 생각했어. 우리 너무 오래 못 봤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나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단정했고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더군요. 윤정아, 얼굴 좋아졌다. 여전하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남아있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뭐 병원 다니고 집 정리 좀 하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그냥 검진이라고 말하며 어딘가 불안하게 눈을 피하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거의 듣질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고 혹시 지금 둘이 연락하고 있진 않을까? 혹시 내가 카페에 있는 걸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상호 씨는 요즘 잘 지내냐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 이름을 꺼낼까? 응, 뭐 그냥 그래. 짧게 대답하자 혜진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헤어질 때 혜진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 세상 잃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외출, 혜진의 향기, 핸드폰 문자, 그리고 지금의 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둘은 뭔가 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듯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죠. 늘 가던 모임에 갔다네요. 혹시 혜진이 만났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혜진 씨를 왜 만나?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이었고 거기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10시 병원에서 봐요. 약 조제는 제가 해둘게요. 저는 손을 떨며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병원 약이라니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둘이 병원 핑계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 줄 아래에 작게 쓰인 문장을 보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도 그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게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그제야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설탕을 넣은 줄 알았는데 소금을 넣었던 일. 가끔은 약속 시간을 헷갈려서 2번씩 전화를 했던 일. 남편이 유난히 제 곁을 맴돌며 뭔가 확인하던 눈빛.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게 의심으로만 보였는데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더 컸거든요. 이유가 뭐든 남편과 혜진이 몰래 만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제 진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이 나가는 걸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햇살은 따뜻했는데 마음이 자꾸 쓸쓸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깨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는 걸 보며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옷에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에 저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코트를 챙겼습니다. 발끝이 떨렸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나서자 남편의 뒷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걸음이 빠르더군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숨을 죽이느라 입안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남편은 버스를 타지 않고 큰 길로 향했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10여 분쯤 걸었을까요? 남편은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안쪽에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색 코트를 입은 차림의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자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문을 뚫고 제 가슴까지 박혔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부드럽게 웃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마주한 채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 저는 유리창 옆 가로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사진을 찍을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다 멈췄습니다.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자는 계산대 앞에서 남편에게 미소를 건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돌려 골목 모퉁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여자의 어깨에 닿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발 밑에 있던 자갈이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낸 순간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고 남편의 표정엔 놀람보다 미안함이 먼저 번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몸이 굳은 채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을 멈출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 문을 열자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입안이 쓰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마디 변명도 듣지 못했는데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방 안에 낯선 향기가 번졌고 코끝이 시려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던 평범한 일상이 그날로 끝났다는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쳐다봤지만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 속엔 답답함이 쌓여갔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환자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왜 있는 걸까요? 진료 과목은 신경과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분 맞으시죠? 지난달에 오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기록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대신 오셔서 약을 받아가셨네요. 남편분이신 한상우 씨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몸은 추웠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약국에 들러 영수증에 적힌 약 이름을 보여주며 이게 무슨 약인지 물었습니다. 약사는 잠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기억력 개선제네요. 치매 초기에 처방하는 약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니 누가 치매라는 걸까요? 저인가요? 아니면 남편인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병원 영수증을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간 뒤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요.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월 5일 윤정이 가스불을 끄는 걸 잊음. 3월 12일 약속 시간을 2번이나 물어봄. 3월 19일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 저는 손을 떨며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건 제 행동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걸 적은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다. 아직 윤정이에게 말하기엔 이르다고 하셔서 당분간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건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병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챈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말없이 수첩을 내밀었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당신이 자꾸 깜빡거리는 걸 봤다고.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가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 몰래 병원에 다니며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숨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혜진이와는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이 간병인이라더군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간병인이라니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원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였다고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게 됐고 제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혜진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여 저와 오래된 친구니까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알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그날 밤 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말하고 싶었는데 상우 씨가 막았어. 너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했거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상우 씨가 병원에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남편과 혜진이 함께 있던 장면들, 그건 외도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 혜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 보았을 때 혜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혜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상우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매일 내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약을 챙기고 하지만 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잖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 거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리더니 미안하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예요. 당신을 의심해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 둘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견뎌내서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먹으며 일상을 유지했죠. 혜진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살짝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치매와 유사해서 오진이었던 것 같다고, 실제로는 스트레스성 건망증이었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온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하나가 놓여 있어서 들춰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니 저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아프죠?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르니 제가 병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알고 있었다네요. 왜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바보예요. 이 바보 남편의 등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병원에 다녔고 서로의 약을 챙겨주고 서로를 돌봤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 모두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여행 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혜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가끔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었지. 그때 당신 참 예뻤어. 숙소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결 위로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서며 만약 내가 당신 이름을 잊더라도 당신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약을 먹고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엌에서 냄비를 태웠습니다. 물을 끓이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달려가 불을 끄며 당황하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고 깜박했다네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남편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더 꽉 안아줬어요. 다음 날 혜진이 찾아와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조금 더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혜진이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집 곳곳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식사 시간표를, 현관에는 외출 체크리스트를, 침실에는 우리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남편은 메모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됐냐는 농담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기억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함께 사진첩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요즘 남편은 제 이름을 자주 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보며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 호칭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면 여전히 제 자리를 먼저 챙깁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물컵을 채워두죠. 이름은 잊어도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울립니다. 혜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 집에 들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 마음도 챙겨줍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였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에요. 남편이 천천히 따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려오네요. 밤이 되면 남편은 제 옆에서 잠을 잡니다. 가끔 잠꼬대로 제 이름을 부를 때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곁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며칠 전 남편이 예전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당신 아내라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참 예쁘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 깜빡합니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과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비록 우리는 서로를 잊어가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순간인지. 오늘도 남편은 제 자리에 숟가락을 놓습니다. 물컵을 채워두고 밥을 퍼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기억하든 안 하든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익숙한 온기.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은 남아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걸. 기억보다 마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